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는가? 1212가 군사 반란인가? 군사 반란이라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결정은 1994년 10월 29일 검찰의 발표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발표에서 1212를 군사 반란으로 판단하면서도 기소는 하지 않았다.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검찰 처분에 대해 변호인단은 즉각 의견서를 발표하고 1212는 군사 반란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기소 유예가 아니라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고소 고발인 측은 검찰의 기소 유예 조치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는 등 반발했다. 이 상반된 주장은 5.18 특별법에 의한 재판 과정에서 또다시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지만 1994년 10월 검찰 발표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논급되고 있어서 우선 그 내용을 간추려 본다. 검찰은 우선 1212를 군사 반란으로 보았지만 내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사건의 사전 모의 및 준비 과정을 살펴볼 때 또 이 사건의 실행 경위를 보더라도 이 사건은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정 총장의 12.16 사건 관련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정 총장을 제거하여 군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사전 계획 하에 실행된 군사 반란 사건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212 사건은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는 등 폭동의 외관을 갖추고 있어 내란의 객관적 구성 요건은 충족하나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헌법기관이 그대로 유지된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내란 목적 살인 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들의 내란 목적 살인 등의 점은 범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아울러 피의자들의 반란 등의 점은 혐의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피의자들이 하극상에 의한 군사 반란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우리 헌정사를 후퇴시켰고 지금도 이 사건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관용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국민의 법 감정상으로도 용납되지 아니하므로 이들을 공소 제기하여 잘못된 과거를 청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나아가 제2, 제3의 불법적 군사행동이나 하극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음. 그러나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과거사가 반복 거론되고 법적 논쟁이 계속되어 국론 분열과 대립 양상을 재현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혼란상은 결국 장래적으로 국가 안정을 저해하고 자칫하면 국가 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음. 또한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것이 범법 행위이었음을 명백히 인정한 이상 불행하였던 과거를 청산하고 불법적 실력 행사를 경고하는 냉엄한 역사적 교훈을 남겨 역사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후세에 맡기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도 더 이상 지난 일로 갈등과 반목을 지속하여 국가적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지장을 주는 것을 바라지 아니할 것임. 한편 피의자들이 지난 14년간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름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사건이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사건의 주역의 한 사람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고 이른바 50 청문회를 거치는 등으로 이미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으며 특히 전직 대통령 등을 법정에 세워 단죄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형성된 재반 기성 질서와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심정적으로 혼돈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정황도 참작하지 아니할 수 없음. 아울러 지금은 전 국민이 힘을 합쳐 치열한 국제 경쟁을 이겨내고 수건인 남북 통일을 대비해야 할 시기고
이러한 시기에 그 어떤 명제보다도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국민 화합을 토대로 정치와 사회의 안정을 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에 집착하여 미래를 그르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임. 이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최선인가 하는 관점에서 위와 같은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회 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소추 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함. 검찰의 이 발표가 있은 직후인 1994년 11월 21일 김태현 전 대법원 판사는 법률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쿠데타 등이 실패하였을 때에는 쿠데타의 주역들은 반역죄로 처단되는 것이나 성공하였을 때에는 기존 질서를 타파한 실력 상대가 새 질서 건설의 초석으로 법적 인증을 받게 되므로 실력 상태의 주역들, 즉 쿠데타의 주역들을 반역죄로 처단할 수 없다. 이는 실력 지배 상태에 대한 법의 공순성이며 법의 이념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에서 오는 귀결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원 판사는 이 글에서 외국 법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쿠데타가 성공하였을 때는 기존 질서를 파괴한 실력 상태가 법적 인증을 받게 된다는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률학자는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법원 판사는 또 검찰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1212 사태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반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은데, 위 규정이 첫째, 성공한 쿠데타의 실력 상태라는 뜻이라면 1212 사태의 주역들은 죄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 둘째, 위 실력 상태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상태라는 뜻이라면 위 주역들은 범죄인이 되나 처벌 가치는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찰 당국이 1212 사태를 성공한 쿠데타의 실력 상태로 보았다면 그 주역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하여야 하고, 쿠데타의 실력 상태에 준하는 상태로 보았다면 기소 유예함직도 하다고 말했다. 5.18 특별법에 의한 공판에서 변호인들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사 반란과 내란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 해도 실제로는 정당한 행위로서 이른바 성공한 쿠데타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자연법은 만고불변의 것이고 자연법에 부합하는 내용의 헌법과 법률만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면서 쿠데타 정권의 합법성과 쿠데타 행위 자체의 범죄성의 문제는 구별하여야 한다. 쿠데타 정권이 전면적이든 부분적이든 합법성을 부여받는다고 하여 쿠데타 정권을 탄생시킨 반란 또는 내란의 범죄 행위적 본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해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질서 아래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심리 과정에서도 소수 의견이었지만 군사 반란 및 내란 행위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후 이를 토대로 헌법상 통치체제의 권력 구조를 변혁하고 대통령, 국회 등 통치권의 중추인 국가기관을 새로 구성하거나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국민투표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개정 헌법에 의해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등 통치권의 담당자가 교체되었다면 이는 과거의 헌정 질서와는 단절된
제5공화국의 새로운 헌정 질서가 출범했고 국민이 이를 수용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 군사 반란 및 내란 행위는 국가의 헌정 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정치적 행위가 사후에 정당화됐는지의 여부는 국가사회 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해결돼야 할 정치적 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 군사 반란 및 내란 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에 걸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형성되어 온 마당에 이제 와서 법원이 새삼 사법심사의 일환으로 그 죄책 여부를 가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이므로 법원에서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법원 확정 판결의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1212 사태에 대해서는 6공화국이 출범하고 내가 50 총선의 소용돌이 속에 백담사로 유폐되었던 1988년 12월 일부 제야단체에서 나와 노태우 당시 대통령 등을 고소고발했었다. 이에 따라 검찰이 4년여에 걸쳐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등 조사를 한 끝에 1992년 12월 26일 국헌을 물련할 목적으로 폭동하고 사람을 살해했다고 단정히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고소 고발인들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이듬해인 1993년 항고, 재항고를 했지만 검찰에 의해 기각됨으로써 1212 사태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더 이상 제기될 여지 없이 종결되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김영삼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1993년 5월 청와대는 1212를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했고, 이에 고무된 듯 그 2달 뒤인 7월 정승화 등 22명이 나와 노태우 등 38명을 고소 고발했다.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던 검찰은 다시 1년 5개월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도 서면 질의서를 보냈고 나도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었던 것이다. 1994년 10월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12를 군사반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만 평가는 역사에 맡긴다면서 피고소인 38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또 나머지 3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1년 5개월 전 김영삼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한 지침을 충실히 따른 조치였던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우리 측 변호인단 이양우, 석진강, 한영석은 1994년 10월 29일 의견서를 발표해 사실적 측면에서나 법률적 측면에서 그 부당성이 명백하여 승복할 수 없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1980년 3월 유죄가 확정된 정승화에 대해 재심 등 법률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확정 판결을 뒤집은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무시한 처사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고, 둘째, 합수부 측 인사에 대해 군사반란죄를 적용한 것은 군사반란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셋째, 검찰이 이미 1992년 범죄의 혐의 없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변경된 처분을 하는 것은 법원의 기판력에 준하는 검찰 처분의 확정력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고소 고발인들이 1994년 11월 고검과 대검에 각각 항고, 재항고를 했으나 역시 기각당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었던 것이다. 고소 고발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즉각 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듬해인 1995년 1월 다음 요지의 판결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충실한 과거 청산과 정의 회복을 위해 기소해야 한다는 가치와 사회적 대립 및 갈등의 장기화, 국력의 낭비 등을 막기 위해 불기소해야 한다는 가치가 상반된다. 따라서 검사가 양쪽의 가치를 모두 참작하면서 한쪽을 선택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해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5.18에 대해서도 검찰은 1994년 5월 13일부터 1995년 4월 3일까지 70여 건의 고소고발장을 접수했었다. 그리고 1년 2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1995년 7월 피고소인 전원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 후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마지막 단계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였으나 그것 또한 기각되었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이 다시금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1212와 5.18 사건은 이미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완전히 종결된 상태였다. 5.18 특별법에 따라 검찰이 공소 제기한 데 대해 변호인단의 이양우 석진강 변호사는 정승화 연행의 불법성 여부와 관련해 정승화에 대한 내란 방조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기판력에 의해 정승화의 내란 방조 사실은 다툴 수 없는 것이고 1212 당시 취한 병력 동원 등 일련의 행위도 그 정당성은 다툴 수 없는 것이라면서 다음의 요지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서 정승화에 대해 혐의 없음이 밝혀졌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승화의 유죄 판결에 의해서 바로잡혀졌고 이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구속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함으로써 정승화에 대한 유죄 판결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는 것이다. 정승화 총장에 대한 내란 방조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그 인정 사실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확고한 다른 증거들이 새로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사실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확정 판결을 배척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체증 법칙 위반이 된다. 정승화의 내란 방조 사건에 관해서 당시 현출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 또 정승화의 행적에 관해서는 정승화의 진술 및 여러 가지 인적 증거가 있다. 유죄 판결의 확정 사실이 존재는 그 판결이 기초가 된 내란 방조의 사실에 대한 수사, 공소 제기가 모두 정당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논리적으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그 유죄 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다른 특단의 사유 없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모순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기판력의 효과로서 정승화의 내란 방조의 사실관계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만큼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정승화의 내란 방조 사실을 혐의로 하여 정승화를 연행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하나고 그 객관적 범위는 공소 제기된 당해 공소 사실 및 그와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는 사실 전부의 하나는 것이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보면 이 사건의 피고인들과 정승화는 별개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 범위를 살펴보더라도 위 내란 방조 사건의 심판 대상은 1979년 10월 26일 저녁에 발생한 세칭 12.6 사건 시 정승화 총장의 행위인 반면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1919년 12월 12일부터 그달 13일까지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를 강제 연행하고 이어서 무단으로 병력을 동원한 피고인들의 행위로서 두 심판 대상은 전혀 별개인 것이다. 즉 정승화 총장에 대한 내란 방조 사건과 피고인들에 대한 반란 사건은 피고인 범죄 사실 면에서 서로 달라 정승화 총장에 대한 내란 방조 사건 기판력이 이 사건에는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12.12가 12.6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다음 요지로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 때와 같았다. 대통령 재임 중의 시효 정지와 소급 입법 5.18 특별법과 관련한 법리 문제에 있어 가장 논쟁적인 사안은 소급 입법은 가능한 것인가, 과연 5.18 특별법은 소급법인가 하는 것이었다. 5.18 특별법이 소급법이고 소급법의 입법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212, 5.18과 관련한 모든 사법적 절차가 원천적으로 진행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5.18 특별법이 소급법인가 하는 논란은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 시효가 정지되는가 하는 논의를 제기했다. 대통령 재임 중에도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미 시효가 끝난 혐의에 대해 처벌하려는 것이 된다. 소급법의 입법이 위헌인가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형사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논란은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의 최종심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도 가장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쟁점이 되었다. 대통령 재임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주장의 논지는 이렇다. 공소시효 제도나 공소시효 제도의 본질에 비춰볼 때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헌법이 대통령에 대하여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유예한다는 특권을 부여했다면 그로 인한 일반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형사상의 소추가 유예되는 동안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평등주의에 합치 않은 해석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의자 전두환에 대한 군형법상의 반란죄 등에 관한 공소시효는 대통령으로 재직한 기간은 진행이 정지됐다고 할 것이므로 2001년 이후에야 완성된다. 1995년 1월 헌법재판소는 정승화 등이 1212에 대한 검찰의 기소 유예 조치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평결에서 검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 재임 중에는 반란죄의 시효가 정지된다는 평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12와 관련해 나의 공소시효는 7년 5개월 24일이 연장되어 2002년 4월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는 1999년 12월까지로 5년이 연장되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1212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는 1979년 12월 12일을 기산점으로 군형법상 반란죄의 시효 15년인 1994년 12월 11일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 헌법소원 사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가 라는 것이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5년 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다수 의견으로 헌법 제84조의 규정상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 규정의 근본 취지를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즉, 위 헌법 규정은 바로 공소시효 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등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그 혐의가 내란의 죄에 해당하든 군형법 위반의 죄에 해당하든 공소시효의 기간은 모두 15년이고 또한 범행은 1979년 12월 12일 또는 그 다음 날인 12월 13일에 각 종료되었다고 인정하므로 그로부터 15년이 경과된
1994년 12월 11일 또는 그 다음 날인 12월 12일에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다수 의견은 대통령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 이들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견해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행 제84조의 뜻은 글자 그대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일 뿐, 위 헌법조항으로 말미암아 소추가 금지된 범죄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재직한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풀이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의 제기가 바로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임을 밝히고 있을 뿐, 법률상의 장애 사유로 말미암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공소시효의 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현행 제84조는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변호인도 공소시효 제도의 실질은 형의 시효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률의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도에 관한 헌법 또는 법률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공소시효의 정지를 인정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 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서는 죄형 법정주의, 적법 절차주의에 반하여 기소하고 처벌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서로 충돌하는 위 두 개의 논리를 요약하면 다수 의견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반대 해석으로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만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는다고 주장했었다. 이 반대 해석에 따라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기간만큼 공소시효 기간이 더 길어져야 된다고 판단한 데 대해 소수 의견은 헌법 제84조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아니므로 대통령으로 재직한 기간과 관계없이 이미 두 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료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헌재의 판단이 나온 15년 뒤인 2010년 제2야 헌법학자 조문숙은 재헌국회의 회의록을 찾아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헌법 제84조에 대한 위의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이 잘못된 해석임을 지적했다. 그 재헌헌법안 제1독회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에는 이원홍 재헌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진호 전문위원이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설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유진호 위원의 해석에 따르면 헌법 제84조의 규정이 국가의 소추권 행사의 장애 사유가 아닌 것이다.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했을 때에만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고 그 이외의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상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재직기간만큼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군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으므로 나와 노태우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재헌국회 당시의 해당 조항에 관한 전문위원의 해석이 실린 기록을 보았는지, 그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의아한 것은 1995년 1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던 결정선고일을 앞두고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헌법재판소의 평의 내용이 외부로 누출되었다는 사실이다. 헌재가 5.18 내란 혐의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최규하 전 대통령의 하야 시기인 1980년 8월 16일로 잡아 그때부터 15년이 되는 1995년 8월 15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군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새로운 헌정 질서가 정착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쪽으로 평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헌재의 평의 내용이 공식 발표 이전에 언론에 보도된 경우에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자 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측에서는 선고 예정일 하루 전에 돌연 심판 청구를 취하해 버렸다. 헌재의 평의가 내려지면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것으로 되는 만큼 나에게 내란 혐의를 뒤집어 씌워 처벌하려는 기도가 무산되기 때문에 헌재에 제기했던 심판 청구를 서둘러 취하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내란 혐의와 군형법 위반 혐의를 포함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강행한 것이다. 법정에서 변호인들은 12.12 사건의 공소사실은 1979년 12월 12일에 발생해 다음 날인 12월 13일에 종료된 것으로서 15년이 경과된 1994년 12월 12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인 1995년 12월 21일과 1996년 2월 28일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면소 판결해야 하며 5.17 및 5.18 사건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비상계엄 전국 확대가 선포된 1980년 5월 17일의 다음날 개시되어 15년이 경과한 1995년 5월 17일에 완성됐으므로 1996년 1월 23일과 1996년 2월 7일에 제기된 공소는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연소 판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언제 완성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찰 주장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계엄군을 출동시키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비상계엄의 선포 유지 행위는 협박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의 해제와 더불어 폭동 행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내란죄에 있어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른 최초의 시점에 그 내란 행위는 기수에 도달하지만 그와 같은 정도의 폭동이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된다면 그 폭동의 종료 시점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폭동 행위를 계속해온 이 사건에서 범행의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규하 대통령은 1980년 8월 16일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9월 1일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 1981년 1월 24일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폭동이 계속됐다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전 대통령은 물론 최 대통령의 통치 행위까지 폭동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셈인데 대통령의 통치 외교 행위를 폭동이라고 할 수 없다. 내란죄의 종료 시기와 기수 시기는 구별하되 내란죄가 이미 기수되었다면 그 이후의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고 그 행위의 종료 시기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광주 사태가 진압된 1980년 5월 27일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1980년 9월 1일부터 15년이 경과한 1995년 5월 26일이나 늦어도 1995년 8월 31일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반론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나를 포함한 5.18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 이미 시간을 놓쳤거나 아니면 거의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이 정확히 언제까지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구구했다. 수사를 하여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시한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짧은 시간으로는 도저히 치명타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시한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묶어두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미친 것으로 보였다.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은 5.18 특별법이 소급 입법이라는 것과 직결되는 논란으로 검찰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내란의 시기를 늦추어 잡아 기소하였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되는 논쟁이었다. 즉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확대로부터 내란의 시작으로 잡아 내가 대통령으로 취임해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회복된 1980년 9월 1일에 내란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한다면 15년이 공소시효로 되어 있는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완료된다. 때문에 김영삼 정부는 5.18 특별법을 무리하게 만들어 사건을 성사시켰던 것이다. 하지만 5.18 특별법에 근거해 내란의 시기를 나의 대통령 재임 기간까지 늘려잡은 검찰의 주장은 참으로 많은 무리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나의 대통령 재임 기간까지 내란 상황에 포함시킨다면 그동안 유지해온 헌정 질서의 붕괴는 물론 국가 정통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되기 때문이었다. 변호인은 집권 이후에도 내란 행위가 계속된다는 검찰의 견해를 유지한다면 반란에 의해 성립된 정권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공권력 행사가 국법 행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노순에 빠지게 되고 그 기간 동안 반정부 폭력 행사는 적법한 반면 이를 진압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가 모두 내란 행위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 형법 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 행위가 종료되거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기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 주장대로 비상계엄 확대 선포가 정권 장악을 위한 폭동이라고 하더라도 1980년 9월 1일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정권 장악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 폭동 행위도 종료한 만큼 공소시효가 그때부터 진행되어 1995년 8월 31일 완성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검찰 측 주장을 논박했다.